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현장을 뛰는 기자,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속속들이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이죠. 사회 프로파일링 김완 한겨레신문 기자 다시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정말 맹활약해주신 장윤미 변호사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입니다. 네, 지난주 그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양평 공공지구 문제 그리고 성범죄와 반성문관의 관계 정말 명쾌하게 잘 풀어주셨다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저희 방송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저희들 모습을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 또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다룰 주제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정말 제가 심장이 막 떨리던데 전대미문의 횡령 사건. 아니, 한 사람이 무려 1,880억 원을 횡령한 사건. 오스템 임플란트 재무팀장. 검거됐죠? 네, 맞습니다. 그 부인 명의의 상가 건물에 숨어 있다가 네. 검거가 됐는데요. 예. 이게 1,880억 횡령 사건이라 그래서 저는 처음에 외국인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해외 토픽. 네, 예. 국내에서는 뭐 상상하기 좀 힘든 액수인데 사실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너무 좀 놀랍고요. 네. 근데 제가 조금 사건을 살펴보니까 이게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회사입니다. 네, 그렇죠. 분기별로 감사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9월 30일 날 이른바 이제 요약분기 재무표라는 제목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외부에 있는 회계법인이 감사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분이 10월 1일 날 이른바 이제 파주 슈퍼개미라고 불리는 그 별명으로 동진세미캠 주식을 이미 샀거든요. 예. 그러면 9월 30일 날 이 회계법인이 감사를 했을 때 이미 돈이 비어 있었다는 얘긴데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 회사의 자기 자본금의 한 92%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간단히 얘기하면 네. 이 회사가 여태까지 벌어들인 돈의 이익의 예. 92%를 횡령했다라는 얘기로 봐도 되는 거거든요. 아하. 어떻게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은 금액을 횡령하고 검찰의 1차적인 수사망 안에 있는 네. 건물에 숨어 있었다라는 게 네. 그것도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많은 참 이해 안 된 미스터리가 담겨 있는 사건인데 장 변호사께서 네. 도대체 이 한 사람이 이 상장 회사에서 그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도 있는데 어떻게 1,880억 원을 횡령할 수 있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범행 수법이라는 건 별게 아니었습니다. 잔액 증명서를 위조했다라는 건데 네. 일단 본인이 횡령한 돈을 실질적으로 당연히 이 장부에는 기재를 하지 않고 예. 마치 그 돈이 회사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처럼 위변조를 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회사에서 어떻게 이렇게 거액이 사라질 때까지 단순히 장액증명서가 위조됐다는 이유로 알 수가 없었는지. 네.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나 역대급인 게, 물론 이전에도 뭐 삼성전자에서 100억 원을 횡령했던 뭐 경리부 대리 사건이 있기도 했는데 있었죠.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횡령 범죄와 관련해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역대급입니다. 그 직전까지 가장 많은 횡령 금액이 한 898억 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부분보다도 거의 1,000억 원 정도가 많은 횡령금이 이 범죄 수익으로 간 사건은 그야말로 사상 최초라고 할 수 있고, 지금 기자님이 짚어주셨지만 너무 이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네. 이를테면 본인이 이 정도 거금을 횡령하게 되면 뭔가 은닉 방법을 굉장히 치밀하게 세울 수밖에 없을 텐데 실제로 금괴를 한 851개를 샀다라고 해요. 그랬다면서요? 예, 금괴를 샀고 예. 그렇다면 금괴라는 게 1kg짜리를 샀는데 이게 무게만도 850kg가 넘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왜 굳이 이렇게 무게가 나가는 형식의 자산으로 이 변화를 시켜서 갖고 있었지? 또 하나는 뭐 부동산을 또 가족들에게 넘기기도 했는데 네. 이건 다 흐름이 남기 때문에 뭔가 통상의 횡령 사건과는 많이 다르다. 이런 또 의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통상의 횡령 사건과 많이 다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액수만 해도 1,880억 원 말이 그렇지 거의 2,000억 원 가까운 돈이고요. 네. 그런데 이후에 그 자금 은닉이나 현금화 이 수법을 보면 너무 허술하고 네. 지금 거의 다 회복 회수 작업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자택에서 그냥 있었던 것. 과거에 그 당군일의 최대 사기범이라고 했던 조희팔 같은 경우는 밀항을 해서 그랬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집에 있었다 이런 것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가족들은 윗선에 개입이 있었다, 뭐 자수할 생각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연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일단 이분이 돈을 횡령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방식부터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10월달에 특정 기업의 주식을 1,400억 원어치 정도 샀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한 6번에 걸쳐서 나눠서 팔아서 예. 1,100억 원 정도를 현금화합니다. 그 나머지 지분은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래만 하더라도 주식 당국에서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연 뭔데 그러겠죠. 이렇게 1,000억 이상의 거래를 하는가. 그러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 현금화한 돈으로 금괴를 샀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미스테리하고 이 금괴를 사러 또 본인이 직접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CTV나 이렇게 다 남아있는 예.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까 미랑 얘기하셨는데 네. 이렇게 돈을 많이 이제 내가 횡령을 해서 내가 먹을 생각이었으면 어디 해외로 도피한다든지 네. 뭐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분 회사를 계속 출근했습니다. 예. 그리고 12월 30일 날 회사가 고소를 했는데 공시는 1월 3일 날 됐거든요. 네. 그럼 그 사이라도 어디론가 도주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도주도 안 했고, 그러니까 하하.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자금의 흐름이 한 번에 드러나는 뭐 가족들에게 증여를 한다든지 뭐 네. 대출금을 상환해 준다든지 뭐 이런 건 누가 봐도 좀 이상한 예. 행보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이 뭔지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수사를 좀 규명해야 될 부분이 아직 많습니다. 김환 기자가 생각하는 혹시 추정 추리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미스터리의 이유. 이분이 주식 투자를 한 건 종종 횡령 사건에서 등장하는 패턴이긴 하는데요. 그렇죠. 어떤 거냐면 보통의 상장 기업들이 분기 단위 감사를 받기 때문에 예. 이 분기 안에 내가 회사 돈을 좀 빼다가 활용을 해서 투자를 좀 하고 이익이 날 테니 원금만 집어넣고. 원금을 다시 예. 넣어놓으면 네. 뭐 별일 아니지 않은가. 이분이 재무관리 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팀장급 직원이면 밑에 직원들은 뭐 팀장이 좀 약간 자기가 보기에 재무관리가 이상한 것 같아도 팀장님이 뭐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위에는 자기가 이분도 이제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 그러니까 위에는 어쨌든 금액만 맞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서류상에 네. 뭐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이분이 그 손실이 났어요. 근데 손실이 나서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을 동원한 건지 아하. 아니면 예. 이런 의심도 해볼 수 있죠. 특정 기업에 1,000억 이상의 주식을 산다? 이거는 모종의 작전이 없으면 사실 상상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 그런 식의 좀 어떤 다른 범죄가 개입된 건 아닌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공범이 같습니다.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변호사님, 네. 좀 전에 이제 김환 기자가 말씀을 주셨지만 이 동진 세미캠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엄청난 양을 매입했다가 하루에 7% 이상을 사들였어요? 그렇습니다. 금방 손해를 보고 되팔았다. 이거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례적이죠. 또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됐기 때문에 공시까지 됐었고 네. 그 당시에도 아니 어떻게 개인이 이런 양의 1,430억 원어치의 주식이었거든요. 네. 이거를 한 주당 한 36,500원 정도에 샀는데 그때도 파주에 슈퍼개미가 나타났다라고 해서 굉장히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랬다면서요? 예, 그런데 이 부분도 금방 손절을 또 해요. 11월 한 말경부터 12월 한 초순경까지 걸쳐서 매도를 하는데 아까 36,500원에 산 걸 34,000원 정도에 이게 떨어지니까 네. 팔아버립니다. 그게 또 한 7% 정도가 감액이 됐을 때 판 건데 본인이 이 회사 전체 주식의 한 7% 이상을 샀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뭔가 어떤 의도 그리고 미공개 정보 등등의 정보 없이 이것을 샀을까? 근데 그러기에는 결과가 다소 좀 처참했죠. 왜냐하면 네. 금방 손절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미신적인 게 너무 많은 게 사실 이 회사 자체에서 우리 횡령에게 이렇게 많은 이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걸 인지한 게 12월 말. 그래서 30일 날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 사람이 한 5년 전쯤부터 파주에 건물 세 채를 사들이고 그리고 상환은 바로 지난달에 다 완료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것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미치는 부분이 있고 아내하고 회사도 세워서 부동산 운용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2년 전에는 또 부동산 관리 회사를 세웠는데 네. 본인 여동생 그리고 부인 이름으로 사내 이사, 등기 이사로 올려놨다가 네. 이걸 점차적으로 부인 이름 빼고 그다음엔 자기 이름을 빼고 여동생만 남겨놓은 것도 이게 뭔가 이 법적인 조치가 들어올 때를 감안해서 이렇게 손절을 한 게 아닌가라는 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김환 기자 지금 가장 급한 것 중에 하나 물론 이제 이 범죄자는 잡혔으니까 체포가 네. 됐으니까 그 횡령한
금액이 회수가 가능할 것인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회사 쪽에서 오늘 주식거래소를 방문을 해서 한 1,500억 정도는 회수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이 얘기는 이제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횡령 금액이 5%만 넘어도 그 적격성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90%가 넘기 때문에 심사를 받으면 상장 폐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막아보기 위해서 좀 사측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뭐 사측이야 관리 책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피해를 보는 게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은 또 투자자분들 어떡할 것이냐. 무슨 잘못이 아무 그 잘못이 없잖아요. 개미들은 어떡할 것이냐. 주식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해 보면 파급효과가 굉장히 좀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상장 폐지 요건 중에도 과연 이 회수가 얼마나 되느냐도 관건이 된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회사 입장에서는 한 1,500억 정도는 자금이 밟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은 충분히 회수가 가능하다. 뭐 금괴 이런 건 이제 그 회수가 될 테니까 예.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300억 이상이 비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좀 큰 문제입니다. 네, 이 떨리는 심장을 부여안고 잠시 저희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현장을 잘 아는 기자,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하는 사회 프로파일링 김완 기자,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방역 패스 판결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행정법원이 효력 정지 판결을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됐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식으로 이 행정처분이 부당한지 아닌지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이 정식 소송의 절차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한 필요성이 있고 이 처분으로 인해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인정된다라고 법원이 인용을 하게 되면 임시적으로 정확하게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네. 이 정부의 행정명령을 중단시키는 조치인데 이번에 중단된 방역 패스 효력 정지는 이 학원, 스터디 카페, 독서실에 이 방역을 그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출입을 금지하게끔 한 그런 조치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기본권 침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 인용의 이유는요? 여기서 주장을 한 사람들은 네. 이를테면 학생인데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을 못 가면 본인의 또 학습권이 침해되는 요소가 분명히 있고 예. 또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사실상 정부에서는 권유하고 있긴 하지만 강제할 수 없는 개인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는 주장을 했고 네. 또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여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방역 패스를 실질적으로 시행을 했을 때 감염 예방 효과가 한 60%가 안 된다라는 그런 수치를 통해서도 그렇다면 방역 패스라는 것이 좀 지나치게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뭐 확정적 결과가 아니라 본안 소송 전까지는 임시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소송을 냈던 학원, 스터디 카페 이런 분들은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좀 돌리셨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 학생들로서는 뭐 기말고사 등등이 있기도 하고 예. 이 수험생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뭐 집에서 공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학생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재수생 할 거 없이 일단 이 소송이 인용이 되면서 상당히 뭐 반겼다는 거고요. 당연하게도 스터디 카페 등등은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데 임시적으로나마 이 영업이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안도의 한숨을 돌렸다고 합니다. 네. 우선 지금 변호사님 설명을 들어보면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방역 패스의 이 적용 자체가 허용되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본안 판결하기 전까지 워낙에 지금 바로 적용시키면 기본권 침해와 피해가 크니까 일단은 효력 정지인 네.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본안 판결에서 이러한 방역 패스에 대한 반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내려진 거다라는 해석은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저희가 행정소송을 하면 예. 투 트랙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가처분은 좀 기계적으로 같이 하고 네. 본안소송을 이제 같이 접수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가처분이라는 건 일단 법률상 입증에 이르지 않고 소명, 그러니까 비교적 증명의 정도 수위가 낮더라도 이 어떤 임시처분이기 때문에 인용률이 상당히 높아서 네. 사실상 이 가처분이 인용됐다라고 해서 본안에서까지의 승소를 장담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임시처분 그리고 행정처분에 대한 다툼은 각각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뭐 즉시 항고를 해서 이 절차 안에서 다투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지만 네. 또 다른 약간의 내용을 바꾸거나 어떤 기간 설정을 달리해서 방역 패스 이 조치를 내린다면 또 이건 이거대로 효력이 있고 다투려면 또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 즉시 항고를 했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정부에서는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그런 표정을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법원에서 뭐 통계라든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충돌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네. 방역적 판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 의학적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법원의 판단은 어쨌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다른 조치와의 형평성 문제 이런 이제 문제를 먼저 볼 수밖에 없는 게 법의 논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좀 충돌을 한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네. 당장에 이제 방역 당국의 전문가들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어떤 우려냐면 앞으로 그러면 어떤 조치들을 하는데 당사자가 반발하거나 아니면 그 조치에 대한 사회적 뭐 합의 수준이 높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거를 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방역이라고 하는 수단은 굉장히 긴급하고 그렇죠. 어떤 거를 시급하게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다 법원이 내리게 되는 상황. 그럼 이게 과연 이런 전문성을 갖고 방역을 할 수 있겠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데 근데 이번 조치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말한 논리 중에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법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접종자도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데 네. 이거보다 훨씬 더 이용 필요성이 높고 그다음에 대안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시설들에 대해서 이 이제 미접종자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예. 어떤 거냐. 근데 이제 우리가 2년 가까이 방역 조치를 보면서 야 이게 뭐 바이러스가 10시 이후에는 안 돌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이제 어쨌든 형평성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모두가 고생하는 가운데. 근데 그렇죠. 이제 법원이 이 부분에서 이전까지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떤 이제 전대미문의 사건에서 그 부분들을 좀 고통을 감수하고 해왔지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네. 판단을 일단 이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좀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역 당국의 전문가들도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인정은 있다고 했는데요. 장 변호사님. 네. 그래도 정부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행정 조치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 인력, 준비, 회의, 전문가 자문 다 거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법원이 제동을 딱 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또 비용으로 헛되게 네. 낭비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저도 이번 법원 판결 물론 임시적인 처분에 대한 인용이라고는 하지만 예. 예전에 코로나가 엄청 뭐 지금도 그렇지만 창궐할 때 이 집회 시의 자유를 이유로 이 집시법 그러니까 네. 제한적인 어떤 조건을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허용해 준 예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랬었죠. 실제로 네. 사실상 이 확진자들이 느는데 기폭제 역할을 한 전례도 있어서 네. 이런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뭔가 법원의 판단에만 온전히 맡기는 것이 맞느냐라는 좀 의문이 들고 또 이번에 방역 패스 같은 경우에는 식당 카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성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죠. 네. 그런데 이 학원, 카페 그리고 뭐 독서실 이런 곳에 한정해서 사실상 방역 패스를 도입하려고 했던 것은 네.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이 비교적 낮아서 성인에 견주어 봤을 땐 그래서 그것을 독려하고 좀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행정적인 조치로서 도입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그렇죠. 법원으로서 물론 이런 행정소송에서는 이익 형량을 한다라고 해서 충돌되는 그리고 이 침해되는 기복권과 어떤 행정적인 필요성 이 두 가지의 이익을 형량하게 되는데 네. 이 부분은 사실상 코로나라는 엄중한 시국을 생각했을 때는 좀 행정 편의주의적이란 게 아니라 네. 좀 행정부처에 손을 들어주는 것도 맞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방역 당국이 판단을 할 때 법적 전문가가 와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치가 어떤 이익 형량에 위배되는가를 먼저 검토를 해서 네. 가야 되는데 이번 판단에서 좀 아쉬운 건 판사가 백신 접종에 이득이 크지 않다라는 거를 문장을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역 전문가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판사가 예를 들면 법리가 아닌 의학적 판단을 해버리는 거에 대한 우려 이런 거를 지금 방역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가처분 단계는 사실 그 굉장히 빨리 내려집니다. 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건 자체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그 신청을 인용해 주는 거라 네. 매우 깊이 그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 기자님이 짚어주신 대로 예. 일단 법원은 의료 전문가는 아니고 양쪽이 주장하는 것 중에 어떤 의견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지를 그냥 서류를 통해서 왜냐하면 네. 증인신문이나 이런 기타 절차가 없기 때문에 네. 뭔가 좀 간이하게 판단 내릴 수밖에 없어서 좀 더 이런 방역 그리고 예. 지금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뭔가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어쨌든 정답은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환 기자님, 네.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사건이 또 발생을 했네요. 평택 냉동창고 신축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를 진압하다가 소방관 3분,
실종되셨는데 끝내 주검으로 발견됐죠. 네, 실종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 뭐 온 국민이 두 손 꼭 쥐고 예. 꼭 살아계시기를 응원했었는데 끝내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요. 네. 7시 10분 정도에 이제 이 화재가 어느 정도 큰 불이 잡혔다라고 오늘 오전입니다. 네. 라고 보고 이제 대응 단계를 하나 낮췄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잔불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9시 반까지는 교신이 됐었는데 네. 9시 반 이후에 교신이 끊어졌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끝내 이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돼서 예. 굉장히 안타깝고 뭐 이분들이 뭐 아이 아버님, 아이 아빠도 있고 네. 소방관이 된 지 이제 채 1년도 되지 않은 젊은 소방관도 있고 해서 굉장히 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이 현장에 임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참변이 발생한 냉동 창고 신축 현장 화재 발생 자체는 어젯밤 늦은 시간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젯밤 11시 46분에 최초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네. 아까 제가 7시 10분에 대응 단계를 낮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는 최고 수준의 대응을 해서 인근 지역에 있는 모든 소방서들이 동원이 돼서 화재 진압을 했습니다. 밤새 뭐 전 그 소방력을 투입해서 화재 진압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침 7시 15분 경에는 이제 어느 정도 큰 불이 잡혔구나. 네, 그렇게 예, 판단을 예. 한 거죠. 근데 여전히 이제 현장에 잔불들이 있으니까. 아하.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창고에 화재 사건이 났을 때 취재를 해보면 네. 이 창고들이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그냥 커다란 큐브 박스처럼 되어 있는데 네. 실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 미로처럼 되어 있거든요. 아. 근데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하면 무슨 지도를 받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건물 내부 구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도시나 이런 데 있는 건물들은 딱 구조가 보면 직관적으로 들어오는데 네. 이 창고들은 안에 들어가면 사실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모르고 불이 난 상태에서 이제 녹아내리거나 쓰러지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데 예. 우리가 이제 쿠팡 창고나 이런 데서 화재가 날 때도 마찬가지지만 겉에서 예. 보면 굉장히 뻥 뚫려 있는 건물 같지만 예. 실제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미로 같고 그래서 이분들이 연락이 두절됐을 때도 섣불리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갇힐 수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의 구조나 여러 가지에서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신축 그 공사 현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겉에서는 그냥 커다란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하고 미로 같다 말씀 주셨지만 네. 특히 이곳에는 냉동 창고 신축 현장이라서 뭐 LPG 가스통, 산소통 그리고 불에 잘 타는 보온재 이런 것들이 많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장 접근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화재 진압에서 인명을 구해야 되냐 안 구해야 되냐에 그러니까 1차적인 판단이 쓰고 만약에 구할 인명이 이제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압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서 여기는 굉장히 근데 위험 물질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위험 물질이 화재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소방 당국이 밤새 이제 사투를 벌인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겹쳐지면서 네. 이분들도 정확하게 지금 이제 뭐 아직 조사 결과가 안 나와서 몇 시 현장에 투입됐는지 이런 것들이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보면 이제 밤사이 굉장한 이제 말하자면 그 격한 진압에 를 했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지는 작업 과정에서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뭐 김한 기자 쿠팡 물류센터 화재 덕평이었죠. 네. 그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천 냉동 창고 화재도 여전히 기억에 나고 남양주 슈퍼마켓 화재도 그렇고요. 제천 네. 예, 화재 참사 뭐 계속 그냥 의정부 그 아파트 화재 참사 왜 이렇게 계속 끊이지 않을까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짚어주셨지만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사고 당시에 돌아가신 분이 그 노동자 38명이나 됩니다.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나왔던 문제 제기가 특히 이것도 물류창고 그 자체로 운영되고 있을 때 사고가 난 게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 났던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건설 중에 뭔가 그 대규모 물류창고를 건설하는데 뭐 불티가 튀면 또 가연성 물건들의 어떤 그 진화가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측면, 네. 안정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가 상당히 많고 그 당시에도 소방관분들이 순직하셨는데 네네. 이게 제대로 짚어지지 않는 게 아무래도 이런 설치와 관련해서 비용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고 빨리 신속하게 이 신축을 해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안전이란 게 뒷전으로 갔는데 네. 올해부터 또 중대재해처벌법 등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안전보건 어떤 장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고 네. 징벌적인 손해배상까지도 가능하다는 점 정말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번 사건도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인데도 이렇게 정말 그 안전조치 미흡으로 보이는 참사가 발생을 하고 소방관 3분이 안타깝게 희생되셨는데도
제대로 된 뭐 처벌이라든지 조사 결과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건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이미 생각이 대안은 여러 차례 얘기가 됐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뭐냐면 빠른 물류 배송 경쟁이 벌어지면서 곳곳에 이런 창고들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 최근 몇 년 동안 일어난 사고들이 다 이런 물류 창고 화재입니다. 그럼 이 물류 창고에 대한 건축법 기준을 높이거나 소방법 적용 기준을 높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덕평 물류센터 화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렇죠. 이 현장에서도 계속 비상정지를 시키다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건데 네. 그러면 우리가 뭐 OECD에서 얼마 정도 수준인의 K 방역이 어떠네 뭐 이런 나라의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왜 이 문제 하나를 개선하지 못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부와 관계 당국이 좀 정말 이번에는 좀 진지하게 이 문제를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정태열님께서요, 창고나 공장 설립에 대한 규정을 바꿔야 합니다. 건물 안전성 매우 불량해요. 이렇게 주셨고요. 미니로 선우준님,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소방관들의 명복을 비는 그 문자와 또 댓글들 남겨주고 계십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 화재 사고, 그 공사 현장에서 늘 지적합니다. 2분 이상이 함께 있어야 되고 이나물질 있는 곳과 이 그 작업하는 곳 거리가 확보되어야 하고 반드시 환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스프링클러라든지 안전장치 소화기 소화전 마련돼야 하고 그리고 화재 발생 시에 바로 대피가 이루어져야 하고 늘 반복되는데 맞습니다. 발생하고 나면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창고들에서 가연성 소재 쓰는 거를 예. 막아야 된다라는 지적도 몇 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 창고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재가 그렇게 됐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순직한 소방관들의 명복을 빕니다. 네, 사회 프로파일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 김무환 기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